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프린세스 바리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옛날 옛적에 블라국이라는 나라에 오기대왕님이 있었어. 이웃나라 갈대 공주를 갈대비 마마로 맞이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딸 천상금이를 얻고 난 뒤로 연년생으로 딸을 낳았지. 둘째는 칠상금이, 셋째는 해금이, 넷째는 달금이, 다섯째는 별금이, 여섯째 공주는 아들을 낳기를 원을 하다가 딸을 낳아 연불로 원앙금이라 이름을 정했대. 길대 부인 마마는 스님에게 시주도 하고 불공도 드렸어. 그래 7번째 아이를 잉태했지. 길대 부인 마마는 사내 아이를 얻는 꿈을 꾸었다고 오기대왕님께 말했는데 낳고 보니 7째도 공주였던 거야. 오기대왕은 팔자에 없는 자식이라고 궁밖에 내다버리라고 했어. 길대 부인 마마는 목감 나무를 베어 가마를 만들고 거기 아기를 놓았는데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벙긋벙긋 웃더래. 길대 부인 마마는 아기를 태운 가마와 함께 들을 돌아다니다가 아니 죽고 살거든 이름 석자라도 외워두고 있으라고 버선삼 저고리 안에다 엄지 검지 무명지를 이로 깨물고 혀를 내어 삼 저고리 안에 버렸다가 얻는다고 얻을 득자 버리득자라는 이름 석자를 쓰고 블라국의 공주라는 이름을 썼어. 공주를 놓고 돌아서는데 청학 백학이 공주를 덥석 채서 산 너머 등 너머로 날아갔어. 수미산 48봉사 스님께서 도수를 써가지고 청학 백학이 되어 공주를 앗아간 거였어. 그 길로 오기대왕 60평생 세월이 다 흘렀고 병에 앓아누웠지. 그는 저승사자 전에 귀신이 주는 병이라 백사약이 무약이라고 생각했어. 길대 부인 마마는 6딸을 불러 오기대왕을 살릴 약수물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6딸은 모두 합당한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 길대 부인 마마가 현몽을 꾸었는데 몽은사 하조 스님이 수미산에 찾아가 15년 전에 버린 바리를 찾아 서천대역으로 보내라고 했어. 길대 부인 마마는 수미산으로 찾아갔대. 불로 때는 화식을 못 먹어 원숭이 모습이 가까운 바리를 보고도 길대 부인 마마는 자신이 딸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 여봐라, 내 옆에 섰는 것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여수가 화하여 생겨났거느냐, 짐승이거들랑 경문을 외울 테니 썩 물러서고 사람이거들랑 나와 대화를 해보자 이랬어. 바리는 버림받을 때 삼저고리에 길대 부인 마마가 혈로 써놓은 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보였어. 바리는 병으로 누운 오기대왕과 만나 또 한 차례 울고 엄마인 길대 부인의 이야기를 듣게 돼. 서천 역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약순물을 길러와야 되고 오색 도화꽃을 꺾어 와야지만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수미산 스님이 이르시더라. 이렇게 말해. 바리는 길대 부인 마마에게 남자 의복을 지어달래 입고 서천 서역국을 찾아가. 가는 길에 여러 명의 부탁을 들어주고 길을 물어. 검은 빨래를 희게 하고 흰빛 빨래는 검빛이 되게 하고 농부의 밭도 갈아줘. 동자방생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주고 염주방아를 찧어주고 배틀 짜는 아내를 도와주고 유수강을 건너 동수자에게 아들 삼형제를 낳아줬어. 동수자는 아들 셋을 낳아주자 동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고리와 서책을 하나 주었어. 그리고 동수자는 하늘로 승천해버렸대. 바리가 북망산에 오르자 열대문이 있어. 갈고자 지옥문, 불알자 지옥문, 얼음딩자 지옥문, 물쓰자 급수 지옥문, 백발자 발설 지옥문, 사자 독사 지옥문, 안질좌자 좌층 지옥문, 톱고자 거해 지옥문, 쇠철자 철산 지옥문, 마지막 지옥문을 열고 가다 보니 서관문이 있었어. 용궁에서 죄를 짓고 온 거북이가 앉아 슬픈 듯이 울고 있어. 바리는 용왕의 말을 전하는 거북의 말을 들어 석병에 거북의 눈물을 받았어. 그것이 생명수야. 바리가 동수자의 아들을 셋을 데리고 장려행례를 찾아가 죽은 오기대왕을 살렸어. 이상은 바리공주 강릉 송명희 본입니다. 이 소설이 모티브가 된 설화이기에 이해를 돕고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단락단락 겹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요점을 좀 더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반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묶었고 후반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프린세스 바리
지은이 박정윤. 일부 3인칭 관찰자 시점. 당신 미쳤어? 나 죽는 거 구경하러 왔나? 도대체 어젯밤부터 전화도 안 받고 뭐 했어요? 이럴 바에는 병원에서 낳고 말지. 산파가 들어서자마자 연탄공장 부인은 악다구니 먼저 내뱉었다. 내가 안 왔으면 저 애가 자궁에서 태반을 뽑아낼 생각이나 했겠나? 산파는 자기 엄마가 내리 딸만 5을 낳아 기가 죽어 있는 큰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빤빤스럽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밝히기는. 산파의 얼굴에 1,000원짜리 지폐가 뿌려졌다가 바닥에 흩어졌다. 이제 당신 따윈 필요 없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뭐가 아들만 받아내는 손이야? 그걸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당신 손길 이제 징글징글해. 산파는 떨어진 지폐를 꾸역꾸역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4명의 계집아이들이 쪼르륵 서서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4명 모두 산파가 받아낸 아이들이었다. 5명의 계집아이를 낳은 연탄공장 사장 부인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산파는 연탄공장 사장 부인이 자신을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5번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산파는 연탄공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산파가 연탄 100장을 주문하고 값을 지불하려 하자 사장은 두 손을 저었다. 그는 아내가 7번째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산파가 아내 몸을 잘 다스려줬고 좋은 약재를 구해줘서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6째를 병원에서 낳았는데 간호사들이 6번째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분만 대기실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하루 입원 후 곧바로 퇴원해야 했으며 한약 2제를 먹어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7째 낳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해요. 산파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탄을 실은 트럭을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연탄공장 사장의 첫째 딸 아이가 산파의 집으로 찾아왔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은 산파를 반갑게 맞이했다. 딸 6을 뵀을 때는 김치는 물론이고 쌀과 물에서도 비릿한 내가 나 삼킬 수 없더니만 이번에는 남다르게 아무 것이나 잘 넘어가요. 배도 뭉치지 않고 몸이 가쁘네요. 참 태몽 들어보실래요?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무지개가 마당까지 내려졌어요. 노승이 아랫도리로 홀랑 벗은 사내아이를 무릎에 내려놓았어요. 불알 달린 사내아이 꿈 맞지요? 이번에도 사내아이가 아니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애 아버지도 벌써 꿈떡을 사방에 냈거든요. 부인은 사내아이를 얻기 위해선 지옥이라도 따라갈 태세였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은 7째 아이 산딸이 되었다. 기저귀로 만든 새끼끈을 산파의 허리에 감고 양끝을 산모 손에 쥐어주었다. 산모와 산파는 산통이 시작되면 함께 끈을 잡아당겼다. 아, 뭔가 뜯기는 것 같아요. 미끄러져 나올 때가 되었는데 산모는 악만 써댔다. 내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좀 해봐요. 산모의 악다구니가 가라앉자 미끈거리며 아기의 머리가 쑥 나왔다. 계집이야, 볼 것도 없어. 사장한테 불알씨는 애초에 없었어. 아빠는 더 괴로울 거야. 엄마가 욕심에서 나온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아빠는 철석같이 아들이라고 믿었지. 온 사방에 미리 아들턱도 냈잖아. 엄마 입이 아빠 이마에 똥칠을 했어. 갑자기 산파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하더니 여자아이 목소리로 변했다. 몸속에 아기 동자가 들어서 신기가 씌어진 목소리처럼 들렸다. 저도 알아요. 산모는 산파의 목소리가 변하자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7째는 신탁을 받은 아이야. 엄마 숨을 거머쥐고 태어났어. 이 생에 연이 없는데 엄마 욕심에 애를 끌어당긴 거야. 아기의 목소리는 재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신탁을 받은 아이는 위험해. 엄마는 아기에게 진빚을 호되게 갚으며 살게 될 거야. 호되게 올리지도 말고 내다버려. 한 달만 끼고 있어도 집안이 키울 거야. 아빠가 알아놓고 연탄공장이 망하거나 끝장을 보던가. 엄마가 나자빠지던가. 불쌍한 우리 엄마. 산파는 속으로 자신의 연기력에 흡족해하며 마지막에는 운윤신까지 했다. 아기를 나한테 던지든지 다른 이에게 던지든지 내던져버려. 정해진 뜻이야. 산파는 연탄공장 사장집을 나와 곧장 이삿짐 센터에 가서 트럭 하나를 예약했다. 산파는 연탄공장 사장 부인의 셋째 아이를 받을 때부터 아기를 훔쳐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계집아이건 사내아이건 아기를 품고 있는 자궁에 손을 집어넣을 때면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돌아와서 약초가 담긴 나무개짝 3개와 옷 보따리를 챙겨 마루에 내놓았다. 잠시 후 연탄공장 사장 첫째 딸아이가 왔다. 그 아이의 어깨가 들썩거렸고 커다란 가방도 덩달아 들썩였다. 내일 아버지가 오시거든요. 엄마는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곧 바로 죽었다고 말할 거래요.
어쩌면 아버지가 내일 이리로 오실지도 몰라요. 걱정 마라. 난 새벽에 떠날 거니까. 사내아이가 죽자 엄마가 할머니를 몰아붙여서 산파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다고 할 거랬어요. 아이는 콧물이 범벅이 되어 이불 속에 쌓여있는 제 막내 동생의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연탄공장 사장의 첫째 딸 아이가 허리까지 쌓인 눈 사이에 뿌려놓은 연탄재끼를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눈을 뜬 채 입을 오물거리며 벙긋벙긋 웃었다. 산파는 아기의 가슴을 풀어헤쳤다. 솜을 누벼지은 겉저고리 가슴팍에 발이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산파는 가방을 풀었다. 가방 안에는 아기를 좋은 곳에 보내달라는 연탄공장 사장 부인의 편지와 돈이 든 봉투, 미리 만들어 놓은 파란색 베넷저고리, 기저귀, 분유 등이 있었다. 산파는 편지를 연탄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아기가 산파의 어깨에 분유를 흘리고 잠들었을 때 트럭이 도착했다. 이불 포대기에 돌돌 감싼 아기를 안고 트럭 조수석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신기한 듯 아기와 산파를 번갈아 보았다. 산파는 운전기사에게 아기 엄마는 산용열이 나 며칠 후에 올 것이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산파와 운전기사가 서해 바다 끝 항구 근처 철길 옆 조그만 길로 들어갈 때 해는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다. 산파는 트럭 운전기사에게 누군가 이곳을 물어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것은 산파의 헛된 걱정이었다. 트럭 운전기사는 돌아가는 길에 살얼음이 낀 도로를 미처 발견 못하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산파의 비밀도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묻혔다. 산파와 토끼는 바리를 호호 불며 키웠다. 산파보다는 토끼가 아기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산파는 바리를 끌어안고 이뻐할 줄만 알았다. 반면 토끼는 바리가 싫어하는 양치질도 시키고 야단도 쳤다. 곡물시장 상인들은 바리가 어떻게 산파와 토끼가 함께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성격이 서로 다른 산파와 토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고집 하나만은 닮았다. 산파와 토끼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다. 산파의 집은 터가 넓었고 마당 한쪽에는 약재를 보관하는 저장고가 있었고 집터 뒤에도 텃밭과 약초밭이 있었다. 학교 가는 날보다 밭일을 해야 하는 날이 더 많았던 토끼는 산파가 부러웠다. 다음에 둘은 같은 중학교에 들어갔다. 산파는 공부를 잘했고 토끼는 중간 정도였다. 산파는 여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학교 선생으로 발령받아 교원 생활을 했다. 선생을 하는 동안 그 도시 양반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다. 철도청에 근무하는 남자였다. 그 둘은 비록 중매였지만 연애 기간을 1년 가지기로 약속했다. 가을에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살림을 하면서부터 산파는 혀를 깨물었다. 산파가 바람을 쐬러 가려고 단장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이불 호청을 죄 뜯어 빨래를 시키고 마실을 나갔다. 그러면 산파는 이웃 사람을 불러 수고비를 주고 일을 시키곤 자기도 바람을 쐬러 갔다.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억지스러웠지만 남편의 이해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의사인 아버지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지 못하는 성격인 산파는 곧바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산파는 외박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고 분을 싸기며 남편을 안으려고 했다. 씨도 못 품는 여자 안으면 뭐해? 라며 외면했다. 남편은 이미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억지스러운 시집살이는 남편의 호응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산파는 남편과 시부모가 한자리에 있는 앞에 앉았다. 남자가 시시해 같이 못 살겠어요. 산파는 그 길로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서 한약 다리는 것을 도왔다. 산파는 해산한 산모의 상처에 자신이 구해 손질한 약올을 발랐다. 헐고 찢어진 데가 덧나지 않고 야물게 아물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산파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산파가 받아낸 아기가 대부분 불알을 달고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은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산파에게서 첫 아기를 낳았다. 소문대로 해산한 다음 날부터 몸이 가뿐했고 상처도 빨리 아물었지만 산파의 손이 받아낸 아기는 불알 달린 아기가 아니었다. 토끼는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집안 살림하기 바쁘다가 여동생이 부엌 살림을 맡을 수 있을 때 토끼의 아버지는 전쟁 때 피로 맹세한 의형제의 아들에게 토끼를 시집 보냈다. 토끼의 나이 19살이었다. 토끼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데려오기 위해 친정 아버지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그 돈으로 친정아버지가 시내시장 근처에 전파사를 차려 살림이 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죽었다. 토끼는 장례식 때 찾아온 친정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토끼는 임신이 안 되자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했다. 자신이 자궁이 씨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토끼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알기에 남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남편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에 깔려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무정자증이라고 생각했다. 토끼 혼자 남겨두고 먼저 죽어 미안해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내는 일을 하면서부터 산파와 토끼는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에게서 5번째 딸 아이를 받던 날 산파는 몸을 떨며 저주를 부은 것을 말했다. 네 말대로 정말 딸만 주룩 낳고 마지막에 내던진다면 그 아이 나 줘. 네가 키우게? 왜 못해? 호호 불며 키우지. 그래 같이 키우자. 분명 딸일 거야. 산파와 토끼는 통화를 한 후 아기를 받아 키울 생각으로 들떠 밤을 꼬박 새웠다. 수인선이 다니던 시절 산파와 토끼는 바쁜 와중에도 번갈아 발이를 돌봐야 했다. 새벽마다 농협 공판장에서 경매가 있었고 물건을 나르는 아카보들이 리어카 앞에서 담배 한 갭이 피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산파와 토끼가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발이 호적 때문이었다. 살아가는데 호적 따위가 뭔 소용이야. 그렇게 해를 보내다 바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었다. 산파와 토끼는 또 싸웠다. 토끼는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글만이라도 가르치자고 했다. 학습지 선생님이 바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별 내용도 없는 책이었다. 그런데 바리 엄마는 누구야? 골방에 앉은 산파와 토끼는 말없이 하던 동작을 멈췄다. 이제 아이는 점점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어올 것이 뻔했다. 호적 없이도 살아가는데 공부가 뭐 필요하겠어? 공부 그만 시키자. 그래서 산파는 한 달도 채우지 않고 학습지 선생님에게 그만 오라고 했다. 산파는 그 즈음 자꾸 불안했다. 산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리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는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해 겨울 수인선이 폐쇄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활비를 대기로 한 토끼 곡물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 바리 앞날도 캄캄했다. 가을이 오면 당장 연탄부터 채워야 했다. 산파는 골방에서 광목자루를 뒤졌다. 산파는 가을 내내 광목자루를 들고 산을 돌아다녔다. 쇠나무를 만나면 쇠나무를, 엄나무를 만나면 엄나무를 파헤쳐 흙을 털어내고 자루에 각각 담았다. 하늘타리, 까무릇, 버드롯, 쪽두리풀, 노간주 나물, 까마중, 헛개나물, 지엄나물. 눈에 띄는 약초면 잎과 열매, 뿌리까지 훑어내고 뽑았다. 드물게 첫남성을 만나면 장갑을 끼웠더라도 손에 닿지 않게 호미와 집게를 사용해 검게 색을 입혀놓은 광목자루에 담았다. 또한 산파는 틈만 나면 양동이에 흙을 퍼 날랐다. 한 달이 지나자 한 평 남짓한 평지가 생겼다. 산파는 쌀뜨물과 바리가 마신 우유팩에 물을 받아 뿌연 물을 뿌렸다. 바가지 하나를 수도가에 놓고 자신의 소변도 받아 뿌렸다. 거칠어졌던 흙이 촉촉해졌을 때 약초를 심고 버팀목까지 대주었다. 화덕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 쇠솥을 올려놓고 약초를 다렸다. 산파는 꼭 2선이 달인 약을 들고 양키시장으로 갔다. 산파는 토끼가 짠 바리의 원피스 안에 속감을 넣기 위해 심부름으로 양키시장에 간 적이 있었다. 양키시장 안의 청아사는 한 평짜리 방에 고철 같은 미싱 하나를 놓고 있는 옷 수선집이었다. 어쩐 일로 토끼 친구 아니던가? 일감이 넘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보이네. 얼굴빛을 보니 신장도 시원치 않고 50견 무릎관절 뼈마디에 염증이 가실 날이 없겠구만. 산파는 일부러 거칠게 말했다. 서너 시간 후 오줌이 붉게 나올 거요. 청아사는 산파가 내미는 종이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묘약이로군. 이거 얼마요? 이건 소문 좀 내달라고 공짜로 주는 거고 내 일주일 후에 오리다. 큰 거 한 병에 10만원. 산파는 청아사가 벌린 입을 다물기 전에 가방을 들고 몸을 가뿐하게 일으켜 나왔다. 청아사는 산파의 약을 뗄 수 없을 정도였다. 신장은 물론 관절도 좋지 않아 미싱질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무릎에서 두둑하고 뼈소리 나던 것이 없어졌다.
청하사는 바리와 또래인 청하를 혼자 키우는 처지라 산파와 금세 친해졌다. 청하사와 산파와 토끼는 양키시장과 공무시장이 같이 쉬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청하와 바리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바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했지만 청하 뒤를 쫓아 공원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청하는 바리를 제 동생 대하듯 보살폈고 손을 잡고 다녔다. 그 즈음 산파는 툭하면 피곤했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누워있기 일쑤였다. 산파의 단골들은 산파의 약초로 효과를 많이 봤지만 약초가 산파에게는 먹히질 않았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약초를 써 산파의 몸은 웬만해서는 약초빨이 먹히질 않았다. 그러나 양약은 효과가 좋았다. 산파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유리방 포주들을 찾아갔다. 자신의 일을 설명했다. 몇 명은 고개를 저었고 몇 명은 호기심을 표했다. 산파가 능소화와 쑥을 뭉쳐 넣고 불을 붙이자 향이 번져 나왔고 유리는 서서히 잠에 빠졌다. 유리의 가랑이 사이로 뭉클거리는 피는 꼬박 반나절 동안 흘러나왔다. 덩어리 피가 모두 빠지면 약초 달인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면 이틀 후에 유리들은 가뿐하게 일어나 유리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산파의 소문은 옐로우 하우스에 조용하고 묵직하게 번졌다. 번거롭게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었거니와 후유증도 산파의 방법이 훨씬 가벼웠다. 화얌은 산파를 싫어했다. 화얌은 유리들이 방을 청소해주는 일을 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중개업을 하는 세훈의 유혹에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세훈은 유부남 임이었다. 세훈은 딸 나나진을 데려와 달라는 화얌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화얌의 계산에 세훈의 병든 아내가 죽으면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거라는 생각에 견뎌내고 있었다. 마침내 세훈의 아내가 죽었다. 그러나 세훈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한 달이 지나도 세훈은 나타나질 않았다. 화얌이 기다리다 못해 아파트로 찾아갔을 때 화얌보다 더 젊은 애가 결혼사진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며 자신이 세훈의 아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화얌은 칼을 휘두르며 세훈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한 달 안으로 나나진을 데려오지 않으면 세훈의 아이를 한 명씩 유인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세훈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나나진을 참깨자루에 넣어 데리고 올 계획을 세웠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화얌은 헛구역질이 났다. 화얌은 그토록 경멸했던 산파의 골방을 찾아왔다. 화얌은 기절할 정도로 큰 고통에 산파의 손과 말에 매달렸다. 화얌이 공포에 질려 소리도 못 지르고 있을 때 골방문이 열렸다. 바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지 못하고 섰다. 나나진 이리 와. 맘이야. 나나진 맘이 손을 잡아. 바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얌의 가랭이를 보다가 뒤돌아 나갔다. 화얌은 그날 분명 나나진을 봤다고 생각했다. 산파가 유리들을 골방으로 불러들이자 토끼는 산파를 인간 취급 안 했다. 연슬이란 유리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산파의 골방을 찾아왔다. 연슬 언니 가랭이에는 몹쓸 벌레가 들어있대요. 연슬 언니는 매일 골방에 누워있고 산파는 벌레를 잡고 있어요. 연슬 언니가 그래도 저녁이면 유리방에 나가야 한댔어요. 연슬 언니는 그만해라. 이렇게 바리를 산파에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토끼는 바리를 태어난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수소문을 했다. 토끼는 중학교 선생님인 여동생에게서 어렵지 않게 연탄공장 사장님 집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약속을 정할 수 있었다. 한참을 울던 사장 부인은 고개를 들고 바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었다. 토끼는 출생신고를 안 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혼자 한글을 깨우쳤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리를 데려가라고 말했다. 부인이 말했다. 이제와 7째 딸이 있었으며 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남편과 사돈, 성장한 딸들과 사회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시는 셈치고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연락 없이 잘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라며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그제야 토끼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다. 사장 부인은 애초에 바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에 돈을 봉투에 담아온 것이었다. 토끼가 여동생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서쪽 끝으로 오던 날 옐로우 하우스에 불이 났다. 석유를 뿌린 연슬이란 유리는 정작 불이 붙자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얼굴과 상체는 빨갛게 익고 말았다. 그런데 그 화재로
화염이 질식사했다. 연슬은 화상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방화제로 구치소에 갇혔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포주들에게 포진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연슬은 유리방에서 쫓겨나 산파이 방으로 옮겨졌다. 산파이 방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산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2명의 사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연슬을 양쪽에서 잡아 일으켜 데리고 갔다. 바리는 슬리퍼도 신지 않은 연슬의 맨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것을 보았다. 산파는 눈에 띄게 약해져 갔다. 산파의 몸을 열어보았을 때 자궁과 대장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산파가 4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췌장 쪽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산파에게 남은 돈은 없었다. 산파는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아왔다. 산파는 마지막으로 묘향쌀집에 갔다. 토끼는 시력이 나빠져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나 내일 가. 산파는 틀니를 하지 않아 발음이 부정확했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쇳소리가 났다. 어데? 사내? 그 몸으로? 니한테 얄궂은 짓 많이 했다. 차줍살 한 대만 쳐. 그러게. 니 말 안 듣고 고집도 많이 피웠고 혹시 열무김치도 있으면 좀 줘. 알고는 있구만. 그래도 바리는 그쪽으로 보내지 마. 가봐야 깨진 연탄 취급당해. 뭔 일 있나? 어디 가는데? 토끼는 돋보기 안경을 쓰다 말고 산파를 돌아보았다. 토끼가 본 산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바리가 찾아왔다. 저 가셨어요. 토끼는 바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토끼는 산파의 독초가 유리 몸에 있는 씨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 산파의 사촌동생이 올 때까지 토끼는 염을 끝낸 산파의 뺨을 찰싹찰싹 때렸다. 못난 년, 너무 못난 년. 산파의 장례를 지내고 토끼는 바리를 데리고 구청 민원실로 갔다.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분한테 소녀를 맡겼는데 친구분이 돌아가셨고 알고 보니 출생신고도 안 했다고요. 토끼는 산파의 사망 확인증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애는 학교도 안 다니고 산길에서 자랐기에 겨우 한글만 읽고 잘 쓸지도 모른다고요. 토끼는 자신이 밤새 써놓은 각본이 전달되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바리는 재성을 버리고 토끼의 남편 성을 붙여 최바리로 올려졌다. 산파의 죽음 이후 바리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골방에서 약초를 꺼내 양키시장에 가져다 주었다. 덕분에 바리는 청하사와 친해졌고 청하가 군에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바리는 양키시장을 갈 때를 제외하곤 묘향쌀집에 앉아 책을 읽었다. 토끼는 아무리 조심해도 나쁜 것들은 모두 바리에게 몰려가는 것 같았다. 토끼는 두려움의 원인이 나나진이라고 억지로 여겼다. 나나진은 화염을 닮아 영악했다. 유리방을 스스럼 없이 돌아다녔고 바리에게 반말을 내뱉으며 바리를 마음대로 요리했다. 산파가 죽은 뒤 연슬이 돌아왔다. 연슬은 머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언니 침대 그대로 있어. 나랑 같이 지내. 바리의 말에 연슬이 선글라스를 쓰고 일어났다. 곧바로 바리의 방으로 갔다. 연슬은 옐로우 하우스 포주들에게 걸리면 안 된다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토끼는 바리가 연슬에게 살갑게 구는 것이 못마땅했다. 연슬이 돌아옴과 동시에 바리는 검정고시 공부를 게을리했다. 술과 담배 심부름까지 하는 바리를 보자 토끼는 못 참았다. 토끼가 연슬 시증을 들고 있는 바리를 찾아갔을 때 연슬이 바리는 신포시장에 닭강정을 사러 갔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토끼는 돈 봉투를 연슬에게 던졌다. 300만 원이야. 바리 오기 전에 여기서 나가. 연슬이 발딱 일어나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보고는 들고 왔던 가방에 화장품, 속옷 크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겉옷을 챙겨 떠났다. 잠시 후 바리가 닭강정 냄새가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연슬 언니 갔어? 토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슬이 300만 원으로 어딘가에서 허름한 방을 얻어 공장이라도 다닐 거라는 생각은 토끼만의 착각이었다. 연슬은 한 달 후 다시 찾아왔고 바리는 제 방의 침대를 내주었다. 토끼는 다시 연슬에게 봉투를 주었다. 연슬은 그 사이 옷을 더 사입었는지 지난번보다 더 큰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갔다. 그러나 한 달도 못 채우고 다시 돌아왔다. 토끼는 옐로우 하우스에 갔다.
토끼가 연슬이라 이름을 내뱉자 잠에서 깬 나이 많은 여자가 누구에겐가 전화를 했다. 그날 밤 바리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 2명이 연슬을 끌고 나갔다. 연슬은 선글라스도 모자와 앞면이 가려진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끌려갔다. 바리는 연슬이 끌려간 후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했다. 그즈음 청하사에게서 청하가 휴가를 나왔으니 같이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은 토끼는 기회다 싶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 토끼와 청하사는 소화를 핑계 삼아 자유공원에 산책 가자고 했다. 젊은 니들끼리 산책하고 와라. 바리와 청하는 말없이 산책로를 걸었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며 청하는 거울을 사서 바리에게 내밀었다. 청하가 휴가를 다녀간 후 바리는 가방 안에 그 거울을 늘 가지고 다녔다. 거울 예쁘네. 연슬의 목소리였다. 토끼는 연슬을 귀신보듯 쳐다보았다. 당신이었지요? 포즈한테 알려준 거. 이번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줄래요? 포즈한테 달려가 알릴래요. 연슬은 토끼에게 말했다.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이름도 없는 섬으로 끌려가서 어둠 속에서 사내들을 받았어요. 받고 나면 끝인데 그놈들은 꼭 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라이터 불러 얼굴을 확인한 다음엔 맥이 빠질 때까지 나를 팼어요. 이런 쌍판 가진 년이었냐고. 재수없다고요. 섬 안에 있는 놈들이 나를 때리는 거에 실증을 내면 또 다른 섬으로 끌려갔어요. 어차피 이번엔 내 생일이어서 허락받고 나왔으니 알아서 하세요. 연슬은 사흘간만 바리와 지낼 거라고 했다. 연슬은 동생이 4명인데 대학생인 막내가 엄청 예쁘고 똑똑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가랑이로 번 돈으로 동생들 다 공부시켰다고 말한 후 깔깔거리고 웃었다. 이틀 후 한밤중에 바리가 묘향쌀집 덧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슬 언니 갔어요. 그년이야 늘 갈 곳으로 가야지. 아니. 토끼는 바리의 손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토끼는 곧바로 옐로우 하우스로 가 포즈에게 알렸다. 포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낮은 목소리로 연슬의 죽음을 전달했다. 토끼는 연슬방에 남은 연탄재를 깨 산파가 가마솥을 걸어두었던 빈터에 내던졌다. 침대에는 개워낸 흔적도 없다. 토끼는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마셨던 기억을 떠올렸다. 저절로 잠이 깼고 동생들과 온 방을 돌아다니며 토했다. 방바닥을 닦던 토끼는 몸을 웅크리고 멈췄다. 연슬이 연탄가스를 마실 때 그 늦은 밤에 바리는 어디에 있었나? 또한 산파가 연탄가스에 취하도록 바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토끼는 가끔 양키시장 청하사에게 갔다. 청하사는 뒤늦게 자유공원에 드나드는 재미에 빠졌다. 청하사는 콧노래를 불렀다. 한 영감을 만났는데 딱 인연이다 싶다는 거였다. 그 영감을 만나려고 70평생을 고생한 것 같다며 청하사는 노인과 젊은 애들 부럽지 않게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끼는 평소와 달리 잔소리를 했다. 이러면 우리 바리 청아랑 가까이 못하지. 내 침이랑 애들이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할미와 제 부모피를 어떻게 속여? 토끼는 후회했지만 이미 쏟아낸 말이었다. 청하사가 토끼에게 어렵게 아들 얘기를 했다. 청아에게 비밀이니까 절대로 아른 채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토끼는 자신의 입을 용서할 수 없었다. 청아가 한 달간 지방에서 공사를 끝낸 뒤 돌아왔을 때 청하사는 편지를 남겨두고 연탄가스를 마셨다. 청하사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바리였다. 토끼는 청하사의 죽음을 접하고 난 뒤 바리가 청하사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머리칼 하늘 없이 알머리를 한 산파가 나를 골방으로 불렀다. 손대에 달아 반들반들해진 나무개짝에서 너덜너덜한 책을 꺼냈다. 산파의 아버지가 약초와 약재를 사람에게 써본 후 결과를 기록한 거라 했다. 그리고 산파는 광목 자료를 재에 꺼내 하나씩 설명을 했다. 하루에 2-3번씩 반복해 약초와 효능을 말했다. 약초를 법제하는 것도 설명해 주었다. 볶기, 달구기, 그대로 굽기, 싸서 굽기, 튀기기, 찌기, 삶기, 승화법 등을 설명하며 책을 넘겨 집어 보였다. 약초가 흘러드는 장기에 따라 법제에 첨가하는 것도 달랐다. 나는 산파가 제 몫의 독초를 법제하는 것을 보며 그 방법도 공책에 적었다. 나는 산파가 하라는 대로 순서를 지켰다. 비닐장갑 위에 목장갑을 끼고
초와 천남성을 산파의 몸에 흘려 넣었고 산파는 입을 크게 벌려 협조했다. 입 깊숙이 천남성이 닿은 부분이 까뒤집히는 것이 보이면 해독 약초를 발랐다. 산파의 기도를 통과한 독이 퍼져 가슴 근육이 딱딱해졌는데도 산파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산파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산파의 맥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숨이 멈췄다. 산파의 입이 벌어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바로 옆에서 산파의 죽음을 지켜봐 주었다. 산파를 인도한 날 토끼 할머니는 방으로 오자마자 나에게 돈을 내밀었다. 대관령을 구불구불 내려가면 처음 만나는 도시라 했다. 나는 산파의 골방에 들어가 녹색 광목 자루에서 발이라 수놓아진 베네저고리를 꺼내 가방 안에 넣고 나왔다. 전에 연슬언니와 석유를 사러 가던 날 대형 트럭이 모인 곳을 보며 이 차들이 전국의 모든 도시로 간다고 연슬언니가 말했던 걸 떠올렸다. 나는 항만공사 옆에 있는 운수 회사에 가서 대관령 넘어 첫 도시로 가는 트럭이 있는지 물어봤다. 해가 바다로 떨어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을 때 한 남자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내가 지금 그리로 출발하는데 같이 갈래?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동쪽 도시에 가? 오늘 산파가 죽었고 토끼 할머니가 알려줘서 나를 낳은 부모를 만나러 가요.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내가 아는 대로 말해주었다. 진짜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는 내 말이 믿기지 않는지 고개를 젓다가 라디오를 틀었다. 밥때가 되어 남자는 기사식당에 들어가 백반 2개를 시켰다. 밥값을 주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밥을 먹고 난 뒤에 차에 올라 타 꾸벅꾸벅 졸았다. 그렇게 졸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고개를 숙인 채 도로를 쳐다보다가 눈만 옆으로 돌렸다. 자비내야지. 트럭 운전기사가 내 의자를 뒤로 젖히자 나는 뒤로 벌렁 넘어졌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그가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다. 살려주세요. 그럼 왜 죽여? 가슴만 한번 만져볼 거야. 트럭 운전기사는 가슴만 만지진 않았다. 내 몸이 파헤쳐졌다. 아직 여물지도 않았네. 내 몸 위로 엎어져 있던 운전기사가 몸을 일으켰다. 나는 화장지로 몸을 닦았다. 아랫도리에서 피가 묻어나왔다. 나는 차에서 나와 반대편 도로 갓길 쪽으로 붙어 트럭이 달리던 진행 방향으로 뛰었다. 야! 죽고 싶어! 승용차 안에서 고개를 내민 남자와 트럭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트럭 운전기사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트럭 운전기사는 중앙분리대 건너편 도로에서 나를 지나쳐가며 길게 경적을 울렸다. 트럭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식당 아저씨에게 동해 연탄 사장집을 아는지 물었다. 지금은 동해 연탄이 아니라 동해 고추장을 해. 우리 식당도 그 집 고추장을 쓴단다. 담쟁이 덩굴집으로도 유명하지. 그는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을 뜯더니 뒷장에 약도를 자세히 그려주었다. 녹색의 담쟁이가 온 집을 뒤덮고 있는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목련꽃잎 같은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 여자가 테라스를 유유히 걸어 나왔다. 누군가 원피스를 입은 여자에게 샌드위치를 주며 말했다. 수업 끝나는 대로 일찍 와. 술 마시지 말고. 동네 사람 다 듣겠네. 축제 기간이니까 봐주세요 마님. 그들의 대화는 맞은편 목재더미 옆에 나에게도 들렸다. 승용차가 다시 골목을 들어와 담장 아래 멈춰 섰을 때 나는 남자의 앞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재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대머리에 안경 쓴 남자가 내 아버지이고 창을 여고 샌드위치를 내민 여자가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방금 들어간 여자와 교복을 입은 소녀, 목련꽃 같았던 여자들이 나의 자매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만나는 내 얼굴과 많이 닮았다. 나는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봤다. 교복을 입은 소녀는 아마 내 바로 위의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닮은 나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여겼다. 그러나 소녀는 흔들림 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지나치곤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담쟁이 덩굴집의 불이 모두 꺼졌다. 나는 버려진 땅의 잡풀에서 올라오는 이슬과 내천 바람에 실려오는 습한 기운이
내 몸을 적시도록 목재더미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있는 곳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도 아프지 않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는 토끼 할머니가 읽어준 이야기처럼 내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거칠고 험한 길을 떠나야 하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곳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요한 생활을 휘젓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베네쩌고리를 꺼내 목재소 사이에 버려두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돌아가는 길을 물으려고 어제의 순댓국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아주머니는 내가 가출하는 줄 알고 안 좋은 일 있어도 마음 굳게 먹어요 학생. 학생 또래의 딸이 있어서 그러는데 모든 부모는 제 속으로 난 자식들 다 제 뼈처럼 아껴요. 앞에서 욕을 해도 돌아서면 자식 걱정이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요. 나는 그렇지 않은 부모를 제 자궁 속에 머물다 태어난 딸도 못 알아보는 엄마를 만났다고 속으로 말하며 국밥에 든 머릿고기를 젓가락으로 건졌다. 토끼 할머니는 다시 돌아온 나를 대놓고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만났는지 묻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나는 동쪽에 있는 그 도시를, 녹색 담쟁이가 집 전체를 감싸 안고 있던 집을, 나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교복을 입은 소녀를 잊기로 했다. 까무룩 잠이 오며 청아사 할머니가 떠올랐다. 청아사 할머니는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살과 뼈보다 아끼고 싶은 인연을 만났다고 했다. 노인을 만나기 위해 70평생을 기다린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서로 품었고 핥았다. 그래서 노인이 죽었을 때 청아사 할머니는 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죽기 전에 나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고 싶어 했다. 청아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여자를 건드려 죽이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쓰고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청아에겐 모른 척 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나도 할머니에게 비밀을 말했다. 처음에는 청아사 할머니에게 산파를 저승으로 인도했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노인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청아사 할머니를 볼 때마다 조금씩 청아사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빨리 뒤따르면 걸음이 느린 노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청아사 할머니 입에선 거품이 흘러나왔고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눈은 고요했다. 청아사 할머니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청아사 할머니를 생각하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나는 녹새를 만났다. 녹새라는 남자. 옐로우 하우스의 잡다한 일들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하얀 대문집의 관리인 일을 하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하얀 대문집 영감님이 가실 때가 되었는데 힘들어한다고 일을 부탁했다. 그를 따라 들어간 하얀 대문집은 전체가 조용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움직이는 영상이 있었다. 숲속을 뛰어가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어떤 남자와 마주치고 내가 트럭 운전수에게 당했던 일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영상이 지나간 듯하다. 그 앞에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개와 남자가 있었다. 영감님의 맥을 짚어보았다. 창백한 표정과 세락한 몸에 비해 맥이 활발했다. 틀니를 뺀 입에 양 검지를 놓고 벌렸다. 혓바닥은 관리를 잘해주었다. 백태 없이 선홍색이었다. 발바닥을 살폈다.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았는지 부기 없이 매끈했다. 폐를 눌렀다. 영감의 눈동자가 커졌고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일은 내일부터 합니까? 다시 그 영상 앞에 왔을 때 남자가 말했다. 가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저는 가실 마음이 꽉 찬 사람만 인도해줘요. 싫든 좋든 오늘부터 일 시작하세요. 녹새는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팔을 잡아 끌고 방을 나와 다시 영감님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조목초액으로 몸을 닦으며 영감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산부자의 꿀을 법제해 놓은 것을 물에 개어
한 수저씩 떠 넣었다. 꿀은 폐로 스며들게 할 때 쓰였다. 생강을 넣어 법제한 것은 코로, 소금을 넣어 법제한 것은 신장으로, 식차를 넣어 법제한 것은 간으로 스며들도록 한 수저씩 흘려 넣었다. 모든 약초가 골고루 번졌을 때 영감은 입을 벌리고 스르륵 잠이 들었다. 방 안은 온통 떨어진 해의 기운으로 붉었다. 녹새는 전면이 유리로 된 창에 앉아 핸드폰으로 석양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용법을 몰라 그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녹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내 옆모습을 찍었다. 나는 내 얼굴이 아닌 바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네가 찍어. 녹새는 어이없다는 듯 핸드폰을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참 오래하더라. 정성이다. 설마 지금 가신 것은 아니지? 오늘은 몸을 편안히 해드렸어요. 깨어나시면 음식 주세요. 아마 특별히 찾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성찬이냐? 그는 내 팔을 잡곤 뒷주머니에서 봉투를 내밀었다. 내일 새벽 5시에 저 건너편으로 나와라. 내가 봉투를 받아들자 녹슨 새질이 봉투를 후려쳤다. 봉투에 녹줄이 한 줄 그어졌다. 이 녹줄을 휘두르고 다녀서 그 이름이 녹새였던 걸 생각나게 했다. 혼자 있어도 입 조심해라. 집에 오자마자 나는 온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고 발이 후들거렸다. 방문을 열자마자 연스런히 침대에 누웠다. 영감은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뒤 모든 장기 근육이 풀릴 것이다. 속이 텅 빈 것을 느끼면서 죽음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예감할 거였다. 아마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찾을 것이다. 산파는 차좁쌀과 감자를 넣은 밥에 열무김치와 계란 프라이를 2개나 넣고 고추장에 비벼 한 양푼을 먹었다. 청아사 할머니는 양키장 옆에 있는 순댓골목에서 순대전골을 먹었다. 전골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었다. 연슬 언니는 신포동에 있는 등대 경양식에서 함박스테이크 정식을 주문했다. 나는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과 같은 양을 먹었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해버렸다.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후 한동안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신기하게 어떤 날은 그 음식들을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순댓골목에서 순대전골을, 등대 경양식에서 함박스테이크 정식을, 차좁쌀과 감자를 넣은 밥에 열무와 계란 프라이를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영감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녹새 가진 봉투는 얄팍했다. 나는 무심코 봉투를 열다가 화들짝 놀랐다. 100만원짜리 수표가 5장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영감은 눈을 뜨고 커튼으로 가려진 창을 보았다. 나는 영감이 상의를 펼쳐놓고 몸을 조목초액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그곳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영감의 오장을 마사지해주며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저를 길러준 산파가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저를 불러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번져나왔다. 영감님이 더 살고 싶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어나 뛰쳐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영감님도 편안하게 저 산책로길을 따라 그 길로 접어드세요. 그곳에서 생각 없이 고통 없이 잠처럼 꿈처럼 그냥 주무세요. 영감은 눈을 감았다. 제 느낌에 영감님은 이상에 반듯하게 사신 것 같아요.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원래 저는 말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자꾸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생강과 칡, 찔레 열매로 집을낸 것을 천천히 입에 흘려 넣었다. 전 말을 못하는데 토끼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 이름은 발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15살이 되면 나를 낳은 엄마가 날 찾아오리라 믿었어요. 그럼 전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약순물을 구하러 가고 신비의 약초를 구하러
험한 산을 파헤치며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15살이 지나고 16살이 되어도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어쩌면 토끼 할머니 말대로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산파가 죽은 뒤 제가 그곳으로 갔어요. 발이라고 적힌 베넷 저고리를 들고. 5번째 초호와 천남성을 흘려보냈을 때 영감의 맥이 희미해졌다. 온몸을 파들파들 떨다가 숨을 놓았다. 영감의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해는 하늘 꼭대기에서 그림자를 지우고 있었다. 화염의 딸 나나진이 왔다. 화염은 죽기 전에 나를 나나진으로 착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나나진에게 자매 이상의 정을 느꼈다. 우리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나는 나나진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와 동거하고 있는 청아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끼 할머니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안 돼, 고녀는. 그냥 둘이 살아. 돈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게. 나나진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알잖아. 그래봐야 화염 딸년이야. 또 셋이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둘이 살아. 토끼 할머니는 산파에게서 화염에 대해 얘기 들었다고 했다. 화염은 옐로우하우스 유리들에게 산파가 갓난아기 바리를 훔쳐다 키웠다고 소문을 냈단다. 산파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일만 부려먹으며 성질나면 바리를 때리기도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제 몸에 애가 들어서자 산파를 찾아와 비유를 맞추며 비밀리 애를 떼어달라고 부탁했고 값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산파에게 들었다고 했다. 화염이랑 무슨 상관이야? 화염의 배에서 나왔잖아. 더 지나면 지나지 덜하진 않을 거야. 산파는 엉터리야. 할머니는 아직도 산파 말을 믿어? 어쩌다 옳은 소리 할 때도 있었어. 내 말 들어. 나는 좌판으로 가서 파달 한 주먹을 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씩 밀어뜨리며 파점을 봤다. 나나진과 같이 살면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못 산다. 우리는 셋이 좋은 빌라를 얻어 여기를 떠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굴뚝은 굴뚝 청소에서 얼마나 저축했어? 나나진은 청아를 굴뚝이라고 했다. 굴뚝 청소를 해서 생긴 별명이다. 3천만 원 정도? 나름 잘 모았네. 산파집을 판 돈이 1,000만 원이니까 합이 4천만 원이네. 나한테 1,000만 원 더 있어. 내 말에 청아와 나나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디에? 넌 통장도 개설 안 했잖아. 나는 골방을 가리키고 산파가 줬다고 들러댔다. 그럼 5천만 원으로 빌려를 알아보자. 나 월세랑 생활비 합쳐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저기 바리는 알고 있는데 굴뚝한테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한테 3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그 돈으로 중고차 하나 샀거든. 그래? 우리 바리 좀 많이 태워줘라. 청아는 뭐든지 기분 좋게 대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나진이 방으로 건너가자 청아는 나를 안고 말했다. 월급이 들어있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집을 위해 모두 보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아는 통장과 도장을 나에게 보관하라며 주었다. 왜? 집이야 좁으면 좁은 대로 살지만 발이 임신하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난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곳도 함께 가고 싶고 발이랑 바다에도 가고 싶고. 바다 코앞에 있잖아. 항 말고 모래사당이 있는 바다. 나는 청아의 말을 듣고 담쟁이 덩굴집이 있는 동해바다를 떠올렸다. 나는 발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조건 좋았어. 아니 바리를 만나기 전 우리가 둘 다 아기였을 때 봤어도 좋았을 거야. 바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배를 갈라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어. 아직 고백이 끝나지 않았는데 졸려워. 청아는 나를 향해 앙상한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나도 그래. 나도 아기 때 봤다면 그때부터 청아 좋아했을 거야. 있잖아. 나는 2번 버림받았어. 우리 아기 낳으면 절대 버리지 말자. 아직 나의 고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아는 낮게 코를 골며 잤다.
청아와 나는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냉면집 중 한 곳에 들어갔다. 얼음과 참깨를 가득 뿌린 커다란 냉면 그릇이 나오자 나는 국물부터 마셨다. 속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냉면을 두세 젓가락 먹을 때 냉면을 받아든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불평을 했다. 이 참깨 중국에서 온 걸 거야. 순간 참깨자루 속에 웅크리고 있었을 나나진이 떠오르며 토할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반소매를 입은 팔에 소름이 돋았고 몸이 오슬오슬 떨렸다. 팔을 쓸다 문득 나나진이 프린트해준 종이에서 읽었던 것이 떠올랐다. 여러 번 읽어본 임신의 증세가 기억났다. 날짜를 헤아렸다. 덜컥 겁이 났다. 청아는 내일 새벽 굴뚝으로 작업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이사갈 집 베란다 청소를 끝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나는 집에 가서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청아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내가 깨었을 때 청아는 베란다가 아닌 화장실에서 타일을 닦고 있었다. 새벽 4시였다. 청아는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다. 나는 청아에게 집에 가서 1시간만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했다. 이제 거울만 닦으면 돼. 피곤해. 나 임신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몰라. 임신했어? 그래. 청아는 내 배에 귀를 대보고 쓰다듬다가 베란다로 나갔다. 컴컴한 새벽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바리야, 고마워. 거기 청소부 아저씨, 제 애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청아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소리를 질렀다. 미친놈 좋겠다. 밖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뭐라고요? 맞아요. 저 미쳤어요. 좋아 죽겠어요. 청아는 거실로 들어와 나를 안고 빙빙 돌았다. 나나진과 토끼 할머니와 청아와 식사를 하러 갔다. 청아가 할머니에게 핸드폰으로 빌라를 보여준다. 작은 방이 할머니 방이라고 함께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청아 마음이야 잘 알지. 그런데 내게 동생이 있어. 그 애도 외로워하고 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 하신다. 나는 할머니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에게 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나진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살 의향도 있었을 거다. 청아와 좀 더 일찍 상의를 했어야 했다. 토끼 할머니는 나나진 쪽으로 몸을 바짝 당기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한테 부탁하는데 바리 마음 안 다치게 조신하게 행동해. 청아야 믿지만. 나나진은 그게 뭐 어렵냐는 듯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한숨을 쉬고는 자신이 주는 것은 아니라며 누가 주는 것인지 묻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청아와 나는 부부가 되었다. 나를 차에서 내려주면서 나나진은 내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다. 나는 봉투 안에 쪽지를 펼쳐보았고 나나진은 돈을 꺼냈다. 수표네? 유효기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래된 건데 가만. 여기 강릉농협이라고 찍혔네. 내가 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5년 전부터 저에겐 딸만 6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 여기겠습니다. 부탁인데 다신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나나진이 내미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떨리는 손을 주무르며 차에서 내렸다. 나나진이 차가 골목 끝을 돌아 옐로우 하우스 쪽으로 갈 때 지프차가 내 앞에 섰다. 녹새는 화려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시간 있어? 나는 묘양쌀집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금 타라. 또 오기 귀찮다. 하얀 대문집 복도에 들어서자 여전히 벽에 화면이 고정되어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덕분에 지난번 일은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남자는 리모컨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녹새가 내 어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시작은 네가 했지만 뒤는 우리가 닦아줬어. 영감의 시신을 열어봤을 때 식도와 위, 대장까지 새까맣게 탔대. 그랬을 거다. 그래서 산파는 노떼아의 연탄을 피워넣으라고 했었다. 나는 연슬 언니와 청아사 할머니에게 같은 방법을 썼다. 그들은 시신을 부검하자고 제의할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의사 3명 모두에게 양념을 발라놓았으니 그냥 넘어간 거지. 너 엉터리야. 산파는 나에게 죽음으로 건너가는 길을 배웅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죽음을 완벽하게 위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산파는 엉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어. 미안하지? 너 하나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 네. 미안하지 않도록 기회를 줄게. 몇 차례 봤지? 네. 사장님 서재에서 영상 봤잖아, 사모님. 그 여자에게 독초를 써줘. 그런데 사장님이 원하는 건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야. 죽어서는 안 되고 말도 알아듣고 생각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해.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독초를 써달라는 거야. 속만 망가지게. 그럴 수 없어요. 없어? 그래요. 산파가 남긴 약초와 독초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구해라. 산을 뒤지든 파헤치든. 독초 이름도 몰라요. 산파가 말려놓고 법제해 놓은 것을 썼을 뿐이에요. 만약 내가 그 독초를 구해주면 할 수 있어? 저는 법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영감님을 보낸 후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만 됐다. 엉뚱한 소리 그만해. 그런데 간탄지가 않은 게 차라리 오늘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절대 말 안 해요. 눈치는 빠르구나. 그래, 안 그러면 네 주변이 다쳐? 녹새가 왼손으로 허공을 휘치는 순간 차르륵 쇠질 소리와 녹내가 났다. 사장님은 입을 단단히 닫게 겁을 줄 아는데 어떻게 하지? 네 몸이 홀몸도 아닌데 말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말했을 텐데. 우리는 겨울잠 자는 뱀까지 파악한다고. 입 열지 마라. 나는 입을 다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녹새가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서 서서 등을 돌리고 티셔츠를 벗었다. 말랐다고 생각했던 등은 보기와 다르게 근육질이었다. 단단한 등에는 붉고 푸른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등 전체에 걸쳐 꿈틀거렸다. 나는 등에 그려진 문신을 봤을 때 두렵다고 말한 청아의 말을 이해했다. 지금부턴 나랑 길에서 만나도 쳐다보지 마라. 당장 나가! 나는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나서자마자 후들거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움켜잡고 뛰었다. 녹새에게, 아니 사장에게 나와 아기가 경고를 받았다. 녹새는 사소하게라도 말이 번지면 쇠질을 쓸 것이 분명했다. 나는 연슬 언니를 끌고 간 사내들을 기억했다. 그들이 연슬 언니의 시신을 걷어가 처리했을 것도 알고 있다. 아마 연슬 언니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거였다. 나는 그런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세계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가 그 손을 거절했다. 나 혼자라면 상관없었지만 내 뱃속에는 청아의 아기가 꼬물거리며 숨쉬고 있었다. 아침에 청아의 품에서 일어난 것이 먼 과거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검은 물에 자리 잡은 조약돌 같은 아기집을 보았다. 자, 아기 심장 소리를 들어볼까요? 의사가 주의사항을 얘기해주고 예정일을 알려주었다. 나는 병원을 나가기 전에 정수기 옆에 설치된 손 소독용 액체를 짜 청아의 손에 넣고 비벼주었다. 청아와 내 손에 떨어졌던 액체가 저절로 말라버리고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살 집을 해오름 빌라로 결정했다. 나나진이 커튼을 만들어 달아놓았고 청아의 트럭으로 연슬 언니 침대와 소형 냉장고를 옮겼다. 산파와 골방과 싱크대를 열어 안이 빈 것을 확인했다. 동산 쪽 문을 열었을 때 문 바로 아래까지 흙이 밀려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을 휘둘러 보았다. 버림받은 아기를 데리고 온 산파는 이 방의 짐을 풀었으리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의 산파와 토끼 할머니를 떠올려 보았다. 둘이 함께 내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목욕도 시켰을 거였다. 번갈아 나를 안아주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었을 거였다.
토끼 할머니가 지어준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화야맥에 배운 중국 노래를 부를 때 토끼 할머니와 산파는 배를 잡고 웃었다. 녹색 광목자루를 펼쳤다. 산파가 불러주는 약초와 법제, 보관 방법을 빼뚤빼뚤한 글씨로 받아 적은 공책을 꺼냈다. 공책 제일 앞장을 펼쳤다. 엄마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애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에 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공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써준 거였다. 선생님은 공책에 5번 쓰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나는 이 숙제를 50번도 넘게 썼지만 선생님은 오질 않았다. 그 집을 이제 떠난다. 짱짱한 장롱이 집안을 받쳐주지 하며 토끼 할머니는 호두나무 장롱을 사주셨다.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연스런히 침대를 보곤 기겁했다. 할머니는 장롱을 배달해온 남자들에게 침대를 싣고 가라고 말하고 난 뒤 침대가 있던 자리에 굵은 소금을 뿌렸다. 토끼 할머니는 또 목화섬이 들어간 묵직한 금침료와 이불, 베개를 사주었다. 그날 청아는 하던 대로 똑같이 굴뚝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10번도 넘게 간을 보며 끓여준 황태국에 밥을 말아먹고 신발을 신기 전 내 배에 입을 맞추고 나갔다. 청아는 안전벨트를 메고 사다리를 내려갔다고 한다. 김씨 아저씨는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인 듯 자세히 말했다. 저 얼른 끝내고 집에 가야 해요. 마누라가 기다려요. 청아가 마누라라고 말해 아저씨들은 모두 낄낄거리며 웃었다고 했다. 청아는 내부 안전 점검을 끝냈다고 무전기로 굴뚝 밖에 있는 팀원에게 말했다. 팀원들은 굴뚝 외벽에 놓인 안전지대에서 연장을 정리하며 개운하게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그런데 검은 굴뚝 깊은 곳에서 천천히 흰 연기가 올라왔다고 했다. 플래시를 비춰보니 굴뚝 안이 막혀 있었다. 구조되었을 때 청아는 검은 형체로 굳어 있었다고 했다. 하늘연돌 산업대표는 벽돌이 무너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고의로 벽돌을 뜯어내 슬며시 끼워든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저주라고 했다. 청아의 엄마는 입술에서 립스틱을 지웠는데도 빨간 자국이 발인 날까지 남아있었다. 청아의 아버지가 건드린 여자의 남편은 이 도시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청아의 엄마가 말했다. 그자의 짓이야. 그 늑대 같은 남자가 청아를 죽인 거야. 이 도시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 나는 하얀 대문집이 생각났고 영상의 여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나진이 녹새가 찍어준 내 사진을 보며 누구냐고 호텔 갔다고 이 남자에게 돈을 받았냐고 물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냐고 또 물었다. 나는 어정쩡하게 했었다. 그때 나나진은 그런 사람을 스폰이라 한다고 했었다. 아마도 청아는 그 일로 하얀 대문집을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필 그 집의 사무가 청아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다. 나는 청아의 유골을 뿌리고 하얀 대문집으로 갔다.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냥 가. 녹새는 내 어깨를 잡아 대문 밖으로 밀었다. 나는 한 손을 대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당신이 그랬어요? 뭘? 굴뚝. 청아는, 착한 청아는 죄 없는데. 그 말라깽이? 겁도 없이 제 발로 여길 찾아왔더군. 하필 내가 없을 때 왔어. 자기 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사장한테 물어봤대. 스폰? 웃기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 아비의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너 영상 봤지? 그거 그 아비가 찍은 거야. 농가 사모가 숲에서 그 짓 할 때 5살 여자아이가 들깨한테 물려 죽었어. 하얀 원피스가 피범벅이 되도록. 5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말해봐. 나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나는 그 말라깽이 얼굴도 못 봤어. 또 한 번 시끄럽게들 굴면 그때는 알지?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녹내나는 새줄이 허공에서 나선형을 그렸다. 새줄이 치고 간 손등이 쓰라렸지만 나는 배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녹새를 바라보았다. 녹새도 나를 쏘아보았다. 가라. 녹새가 먼저 내 눈을 피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배를 감싸고
천천히 가파른 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동안 왜 오지 않았냐며 초음파로 태아의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를 헤아렸다. 태아는 탈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나는 출입구 쪽 벽에 매달려 있는 손 소독용 액체를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을 비볐다. 손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벽했다. 나나진이 차를 타고 수인공무시장으로 갔다. 토끼 할머니 짐은 가방 하나가 다였다. 난 어디든 상관없어.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나나진이 말했다. 토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 당장은 굴뚝이 보이지 않는 곳. 내 말에 할머니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해가 뜨는 곳. 토끼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독초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독초를 법제할 것이다. 할머니는 청아의 죽음 이후 깊은 잠을 못 잤고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아침부터 손발이 퉁퉁 부어올랐다. 칼을 사용할 때는 칼이 손등을 베고 있는지도 몰랐다. 할머니가 원한다면 나는 할머니를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청아의 아이를 데리고 굴뚝이 있는 이곳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솟구쳤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작가는 말합니다. 어느 결에 바리가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공단지역, 차이나타운, 양키시장, 화평동을 쏘다니면서 몸에 물이 차오르듯 바리가 속에 꽉 들어찼다고. 그래서 바리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바리를 통해 보게 된 연슬 언니와 유리들,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들을,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고. 이제 여기에 그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질성이 느껴지는 그들을 잊기로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중요하고 미래의 나는 더욱 중요해질 테니까요. 60, 70년대를 살았던 모든 바리들께 그만큼 가족들에게 희생했으면 되었다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자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